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예산 심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당은 보이콧 명분이 없다며 야당을 비판했지만 야당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며 책임을 여당으로 돌렸습니다. 한편 이재명 지사에 대한 당 지도부의 침묵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내에서 처음으로 자체 진상조사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오셨습니까? 네.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 선언, 바른미래당이 동참, 일단 국회 파행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나서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해남들이 정권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식 무대포 정치에 가로막혀 더 이상 아무런 논의도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만 하면 그 실시하는 시기를 여당에게 일임하겠다고 하는 양보안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국회 보이콧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를 오로지 자신들이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형태는 결코 정당한 그런 정치 투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쁜 정치입니다. 네, 김 의원님, 보이콧의 원인 모두에게 다 있긴 하겠지만 무게추가 좀 어디로 쏠려 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 국정감사도 그렇고요. 예. 그 과정에서 실제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문제, 예. 고용세습 문제가 이제 여전히 이제 박은순 시장이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차기의 대권 후보 중에 한 사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포커싱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동안에 이제 김성대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한 명만 때린다라고 예. 하는 부분에 타겟이 분명히 그게 가 있는 게 사실이고 최근에 들어서 이 그 교통공사 전 사회이사인 그 박은배 전 그 노사정 공익 전문위원께서 일정 정도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이 교통공사 사장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퇴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정한 파열음이 된 거고 그런 부분을 야당이 이렇게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회도 그것이 현재의 그 민생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또 예산 문제와 맞바꿀 만한 중요한 의제가 되는지 하는 것은 예.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 국회 안에서의 논의 자체에서 만약에 야당이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고용 세습과 관련된 문제에서 전면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 일정 정도 국회가 그걸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다만 저는 예산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좀 폭넓은 딜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책임 듭니다. 비율을 굳이 묻는다면 어디에 좀 더 물으시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그 책임이라는 측면보다는 좀 운영의 묘가 서로 간에 아쉬운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청와대나 여당이 갖고 있는 그 정무적 그 능력, 예. 또 야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좀 수용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협의를 한다, 합의를 한다, 또 모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한 것인데 예. 실제적으로 좀 아쉽기는 오히려 경중을 보면 사실은 예산이나 그런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야당이 저런 볼멘 소리를 할 때까지의 여당의 역할이 좀 소홀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둘 다 문제다. 좀 이런 결론인 것 같은데 네. 안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는 것은 국회 본래의 의무죠. 국회의원들 의무인데 어찌됐든 예산 심의하지 않으면 12월 2일에 자동 부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웃고 있는 것은 정부조사실. 그렇죠. 정부가 가장 좋아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책임 방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 측면에서 지금 이제 국정조사 부분은 사실 공정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우리 공화국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 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채용 세습, 세습 채용, 채용 비리 문제는 우리 공화국의 바로 말씀드렸던 공정을 훼손하는 가장 큰
요즘 시대 말로 하면 적폐 중에 적폐죠. 예. 이것을 청산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데는 아무 이의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해왔던 많은 정책에서 평화민주당마저도 지금 국정조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하 3당은 몽땅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김관영 미래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야기했죠. 시기는 일임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현재 여당이 이게 반대했던 것은 현재 감사원 조사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럼 감사원 조사 이후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단 국정조사는 받아들이겠다라는 것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이번 기회에 저는 세습 고용이라든지 채용비는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정부 내에서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 있을 걸 다 파헤쳐 되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 있었던지 간에. 그래가지고 다시는 이런 비리가 우리 청년들에게 좌절감 안겨주는 이런 비리는 없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시기 문제는 아까 이름을 했기 때문에 여당에서 동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당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고, 단 지금 이제 그 예산안 문제는 현재 파행 보이콧이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사들 간의 논의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곧 어느 정도 복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보이콧이 15번째입니다. 너무 잦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실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국정감사라고 하는 그 장이 굉장히 야당한테 유리한 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파괴력은 사실은 이번 국감도 있었습니다만 극히 어떤 이 정부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장외투쟁이라든지 명분 없는 보이콧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야당의 존재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공식적 장에서 뛰기보다는 사실은 비공식적 라운드를 더 많이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측면이고, 물론 그 배경에는 당내가 굉장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사실은 조강트이는 조강트이대로, 비대는 비대이대로 제대로 의원들의 의중을 반영하지 못하고 또 자유한국당이 가야 될 제대로 된 어떤 그 보수 재건의 어떤 올바른 그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흔들거리면서 그나마도 그런 식의 파열음을 낼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오히려 페어플레이를 촉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서요. 어제 이 시간쯤이었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모여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게 헌정사상 최초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오늘 반응도 엇갈리던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저는 가장 그동안 우려해왔던 것에 정치의 사법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문제 해결을 못하면 일단 검찰을 고발하고 사법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또 사법의 정치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사체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치권으로 넘긴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문제는 판사는 사법부 내에서 걸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다면은 그런데 이제 정치권 넘어왔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또 이제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부가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을 먼저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만약 입법부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한 자 너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라라고 한다면 사법부에서 들고 일어날 겁니다. 아니 왜 사법부에 이렇게 개입하냐고. 마찬가지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과연 물론 젊은 판사들이 물론 거기도 지금 거의 간신히 통과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표차 통과됐기 때문에 그게 사법부 전체의 의견이랄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에 특히 국회에 공을 넘겼다는 것은 저는 이 시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본적으로 누구를 탄핵해야 될지 어떤 기준을 해야 될지 전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이것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 공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민단체에서 지명한 6명이라든지 또는 현재 공소장에 나와 있는 판사들 한 30명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몇 명을 어떤 제목으로 어떻게 이게 전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에서 해달라? 국회가 뭘 가져가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지금 시기적으로는 적절히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이게 그 결과적으로 나아가서는 별 성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상징적인 측면의 의미, 그러니까 사법부 스스로가 권위가 실추된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이렇게라도 자구책을 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진정성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 그다음에 가야 될 것은 정말 어떤 정치적인 입김을 최대한 배제시키면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법 내에서 우리 헌법이 정해준 질서 내에서 지금 현재 발의를 하거나 예. 그리고 또 그것을 본회의 통과까지 통과되면 하려면, 예. 헌법재판소에서 해보는 그런 과정을 시도해 본다는 것은 또 그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얼마나 빨리 시간을 축소시키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또 예. 권위를 인정받는 재판부로 거듭나느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과연 이것이 말하자면 국회로 가져갔을 때 그런 생산적인 논의를 빨리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결과는 안 만들어지고 재판부를 하는 게 옳으냐 안 옳은가만 가지고 시간을 지금도 끝내는. 보이콧 중이에요. 예. 이제 그런 것이 가장 실망스러운. 다시 한번 사실은 그나마도 어렵사리 재판부 내에서의 말하자면 그런 어떤 스스로 탄핵을 결정하겠다는 어떤 굉장한 의지 성찰이죠. 자체를 예. 굉장히 어려운 상고의 결과를 국회에 갔을 때 국회가 그런 어떤 건설적인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느냐 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현직 판사들이 입장을 정리한 거고 공은 국회로 넘어왔잖아요. 좀 논의가 제대로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확히 아직 넘어온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요. 예. 네. 사법부의 이제 이른바 법관회의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입니다. 예. 대법원장의 우리들의 판사 의견이 이렇습니다고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이 어떻게 조치할지 정해졌고요. 또한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사실 예. 이건 이 탄핵 절차라는 것은 A란 판사가 잘못돼 있다. 정말 문제가 있다. 범법이 했다면 국회에서 지목을 해가지고 예. 그 판사를 탄핵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법부에서 해달라는 사안 자체가 아니에요. 예. 국회 고유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시작됐다고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예. 거고요. 물론 이제 뭐 여당 원내대표가 뭐 이 논의를 시작했다면 뭐 시작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 야당에서 반대한다면 그 자체가 큰 쟁점이 됩니다.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의 정치화는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판사, 이 판사는 그동안 판결 자체가 누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법부의 위신 자체 추락이 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위신이 추락이 되면서 사법부는요 우리 사회에서 모든 걸 정리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입법부는 법을 통해서 미래를 제시하고 행정부는 현재를 관리하고 사법부는 과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를 정리하는 사법부의 정리 기능이 많이 없어진다. 이른바 공정하지 못하다는 느낌 또는 그 신뢰가 사라진다면은 우리 사회는 계속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것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가 되는 순간 사법부가 오히려 정치판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잖아요. 근데 계속 반대를 하게 되면 논의 자체가 좀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저는 여당 원내대표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게 감이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목이 뭔지도 지금 탄핵을 하겠다면 자 누구 판사가 어떤 범법 행위했기 때문에 탄핵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네. 그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막연하게 사법농단한 판사들을 하겠다. 사법농단 연 제목이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당사자는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할 것인가? 어떤 범위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30명이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럼 14명을 한다. 그럼 15번째는 누굽니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진행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 그리고 어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역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이 뉴스가 아니었나 싶은데 여당 대표 이해찬 대표도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 찍힌 거 보면 좀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예민한 반응. 저희가 그 영상 준비했는데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 계정 주인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기사 관련해서 오늘 입장 인사가 냈는데요. 당에서 어떤 조치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만들해 이제. 오늘 최고위에서는 좀 논의가 안 나왔. 그만하라니까. 당에서 입장 정하신 게 없으세요? 그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따로 뭐 이노종 사무총장 얘기하시던데 혹시 그러니까 당 입장은 당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변인이 있으시니까. 네, 마무리가 여기저기 난감한 사람들로 일단 끝이 났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의 저 모습을만 봐도 현재 여당의 아주 곤란한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뭐 그렇긴 한데 저는 매우 익숙한 모습이고 과거에도 뭐 언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으셨지? 걸어가면서 인터뷰 안 하시고.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뭐 방송에 거의 잘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이걸 특별하게 보여줄 수는 없고 다만 뭐 굳어 있는 표정으로 봐서 결코 이렇게 좋은 뉴스는 분명히 아니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그걸 뭐 특별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좋은 뉴스는 분명히 아닌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점에서 당에서 무슨 대변인 논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경찰이 아직도 이렇게 최종적인 어떤 기소나 검찰이 결정이 내린 상태가 아니고 다만 이 선거법의 최종적인 어떤 그 공소 기한이 12월 13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아마 수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물론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고발인했던 그런 그 변호사도 출석하는 걸 보여집니다만은 한 번 정도는 더 이렇게 일정 정도 중간 수사 단계가 가야만 당에서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잠시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하고 저희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습니다. 국회 정상화 방안을 좀 논의하기 위해서 회동이 열렸는데 조금 전에 결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죠. 보이콧과 그 이후 역시 국회는 앞으로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안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 예상한 일이죠, 이 정도. 예상한 일이죠. 뭐 오늘 뭐 국회의장 주재 회의 한번 해가지고 정상화 된다면은 이렇게 깨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야당은 야당대로 뭐 이른바 선명성을 보이는 과정이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이 잘 안 됐어요. 지금 보니까 아직 과거에 현재 여당이 지금의 야당이었더라면 현재 여당 야당이었다면 아마 지금 장애투쟁 몇 번 했을걸요. 아직까지는 이재명 지사 약하다 봐야죠. 한번 다시 돌아가서요. 저희가 이해찬 대표 모습을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글쎄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검찰 조사 결과 이제 지켜봅시다라고 정도는 할 법한데도 민주당에서 말을 하지 않는 거 보면 아주 지금 장고에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지요. 역시 뭐 어찌됐든 이재명 지사는 유력한 대권 후보이고 게다가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 수장이고 민주당 소속이고 게다가 이제 이해찬 당대표 같은 경우는 뭐 당 내부 이야기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재명 지사 쪽이 많이 도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현재 이해찬 당대표의 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의원이 뭐 부지사로 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재명 지사가 그런데 이제 경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권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그 권력은 누구겠는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권력은 현재 그럼 정부 여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청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접 지칭하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를 감쌀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걸 또 내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판단해 줄 가장 바랄 겁니다. 스스로 탈당해서 스스로 탈당해가지고 그냥 뭐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뭐 무죄 판결이 나온다니 그런 복당이지 가장 바라겠죠. 그러다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탈당한다는 순간 내가 뭐 인정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또 민주당 보호막을 벗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민주당 참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선 때까지만 해도 뭐 출당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입장이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전해철 그 의원이나 김진표 의원 같은 입장에서는 과거 이제 선거 동안에 티격태격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큰 틀에서 당 내부에 지나친 어떤 격렬한 그 논쟁은 내부 투쟁처럼 보여서 결국 여당과
대통령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어서 스스로 이제 철회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오히려 일정 정도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여당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은 오해를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과연 뭐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나를 말하자면 뭐 진실보다는 권력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당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청와대는 지금 현재 당이 판단하는 문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재명 지사도 여러 가지 자기 반응을 하지만 그런 식의 발언은 자제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면서도 사실은 당을 더욱더 또 이해찬 대표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영역이다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안 의원님께서는 자진 탈당 같은 방법을 하면 좀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라고 하지만 혹시 이재명 지사가 자진 탈당을 하는 게 오히려 또 실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실익을 떠나서요. 그러니까 탈당에 거론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친문과 반문으로 굉장히 격렬하게 싸움을 하는 도화선이 됩니다. 그나마도 이 부분은 나중에 정치적 투쟁을 할 때 하더라도 지금에서 이재명 지사가 탈당을 한다 했을 때는 당원들끼리 어떤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봉합되려고 했던 부분들이 다시 앙금이 나타나기 내분이 발생하는 거군요, 본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당으로서도 굉장히 또 하나의 위험하고 우려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개인의 문제가 그것만 딱 돌려놓고 보면 사실은 오히려 본인 스스로도 당을 위해서라도 난 탈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원들이 말하자면 당의 어떤 대표라든지 지사의 말을 듣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 소신을 가지고 나는 이재명이 믿는다. 혹은 나는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식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당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싸우겠다. 이렇게 가면 그러면 당에서 누구 봐도 자발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탈당했다 하더라도 당에서 밀어내냐 이런 식으로 얘기되면 우리는 안 밀어냈다 하면서 당원들 간에 굉장히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지금 사실 뭐 탈당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사실 벌써 친문 비문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이게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지금 당장은 대통령의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재판은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지금 뭐 이제 검찰이 기소 단계고요. 기소하면 이제 1심, 2심, 3심 하면 내년 계속 이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데 이제 큰 틀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 대 비문의 그리고 여권 내 분열이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장악력이 떨어질 때 되면 이제 가셔야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0%가 많이 무너진다. 뭐 내년에 경기가 더 악화됐다. 그렇게 한다면은 차기 대권 주자들은 이 현재 대통령을 밟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어느 정책 부분에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일반 대통령 지지하는 그룹과 또 차기 대권 주자를 지지하는 차기를 보는 그런 지지 그룹 내지는 당원들 사이에 이 갈라지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티브 단초를 이재명 지사가 제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본인이 굉장히 공공한 위치에 처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본인이 만약에 그런 전략을 쓴다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이 싸움은 친문이 나를 몰아내기 위한 전투다, 전쟁이다. 이건 굉장히 정략적인 음모가 있다라고 치고 나왔을 때 또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정치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당이 굉장히 분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까지 같이 함께 한다면 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상황도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지금 정신이 없는 와중에 홍준표 전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5개월 만입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천천히 하시고요. 일단은 이 시점, 5개월 만에 돌아온 이 타이밍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아서 적절하다고 보시는 전원책 조광특위 위원이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과 모여서 뭐 신당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틈새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것은 사실은 말하자면 김병준 체제의 정당성 위기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당내가 굉장히 어려운 중심을 잡기 어려운 그렇다고 현재 조광특위가 만드는 안으로 보면
다선 의원들 다 나가라 이런 또 기조는 또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탈당해서 돌아온 분들도 공경에 처해 있고 사실 누구 하나 나 중심으로 서라고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룸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본인 스스로가 물론 정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직전에 대선 때 후보였고 또 당의 대표를 하신 분이 다시 이번에도 선수로 뜨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당원들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까? 이제 그런 것이 말하자면 찻잔 속에 회오리 정도로 빠졌을 때 본인은 정말 이제 다시는 정치하기 어려운 시점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도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보시기엔 뭐 내년 2월 전당대회 출마할까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한데요. 출마하려고 지금 돌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점 자체가 현재 계획대로라면 2월 말쯤에 한다고 그러는데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사실 예. 전당대회를 준비하려면 그건 아주 긴 기간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 지지하는 의원 대표를 많지가 않아요. 예. 결국 원외를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시간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지금 한국당 내 유력한 당내 주자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외부에서 무슨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거론될지 현재 당내 그분들 당원도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있는 인사 가운데서는 홍준표만 인물이 없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고 또 지지그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도전하면 당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실 정치로 복귀하겠다 지금 자막도 나옵니다만은 현실 정치 즉 당권 도전을 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읽힙니다. 물론 지금 한국 정치에서 3개월은 또 다음 날에서 한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에 어떤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변수가 돌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홍준표 대표와 그 측근들의 생각은 아마도 당대표에 나오는 전제로 지금 복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을 보면요. 뭐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건 안 했건 홍준표 전 대표와 함께 했건 안 했건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친박이든 비박이든 김병준 비대위는 칼을 이제 빼들으려고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홍준표 전 대표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 파장이 좀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살펴보겠죠. 이제 본인이 다시 진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예. 일주일 동안 뒤가 되면 어느 정도 여론조사의 추이가 국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당원들의 반응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일정 정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더 많아진다면 예. 거기에 줄 설 수 있는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조강특위에서 만들어진 7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뭐 다음 공천 기준. 예. 그건 사실은 지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치내겠다. 또 다선들 다 치겠다. 이렇게 실제로 현역 의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기가 잘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뚜렷하게 나를 지켜줄 만한 사람이 당내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 오히려 황교안이든 오세훈이든 홍준표든 오히려 밖에서 들어올 인물이 훨씬 더 새로운 인물로서 그분들도 세력이 필요할 테니까. 낡은 인물이지만 더 굳건하게 지켜줄 인물로 각인된다면 굳이 그걸 손잡는 걸 마다할 의원들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현재의 김병준 체제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한테 네. 줄서기를 시작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병준 비대위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네요, 더. 그렇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사실 내년 2월에 전당대회가 하기로 결정했다면 순간 예. 힘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권력이란 건 차기 권력이 센 겁니다. 예. 게다가 이제 설사 이번 비대위에서 특히 이제 조강특위에서 당협위원장을 교체시켜 잘라낸다 하더라도 새로운 당대표가 또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당대표가 다시 한번 조강특위 열어가지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왜 선거가 내년 4월이 아닙니다. 예. 전내년 4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쯤에 다시 한번 교체하겠다 하면은 다시 원내 복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조강특위에 물론 이번 조강특위에서 해당 지역의 현역을 밀어내고 누구 신인을 넣는다면은 해당 위원회 기득권만 상실되겠죠. 예. 그러나 복귀할 수 있는 길은 새로운 당대표 들어온다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을 얼마를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현재 조강특위 또 비대위에서 새로운 물갈이를 한다면은 한국당의 이제 당에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당권 싸움 자체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왜 네. 생존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이 더 빨리 가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2월 전당대회가
한국당이 또 분열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전당대회 이전에 12월 원내대표 선거가 피 튀기는 거기가 전당대회 전초전으로 굉장히 치열한 수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머지않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여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돌아오는 게 어떨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당에서는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국민에게 큰 웃음을 주기를 기대한다라는 논평을 냈거든요. 정당은 그런 논평을 내면 안 됩니다. 예. 혹시 너무 이유를 정치를 희화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예. 어쨌든 뭐 돌아오신다면 뭐 환영을 하지만 좀 더 진중하게 우리 뭐 보수 재건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는 진정어린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보고 정말 정당의 그 대변이 낸 그런 글인지 좀 깜짝 놀랐어요. 정치가 너무 희화되는 겁니다. 뭐 홍준표 대표 돌아오면 한 코미디 업계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댓글에서나 될 수 있는 인터넷, SNS나 댓글에서 될 수 있는 문장을 정당이 한다는 것,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떨어지는데 정의당이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사실은 속다르고 극다르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네. 속으로는 웃더라도 겉으로는 정중하게 표현을. 자기네들끼리는 뭐 무슨 얘기를 그렇죠. 해도 될 수 있지만 좀 그런 부분이 스스로 여야를 합쳐서 스스로의 권위를 올려주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 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좀 발언들 때문에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이런 지적도 있긴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근데 그런 지적은 많이 받았죠. 저도 홍준표 대표의 그 발언이 물론 본인은 내 진심을 이해를 못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정치란 건 현실보다 받아들이는 유권자, 대중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홍준표 대표가 너무 격하게 말한다, 심하게 말한다, 보수 세력의 품위를 떨어뜨렸다 지적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홍 대표도 그 지적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전 대표가 내 말이 맞지 않았냐 하고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결국은 홍준표 대표 지지자들이 결국은 홍준표가 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명분 삼아 돌아왔는데 어찌됐든 홍준표 대표가 정말 야당에서 속으로 박수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들어오면은 야당의 세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아들여서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